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해석 때문에요, 문학작품의 진정한 메시지가 희석되는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작품이요, 대표적으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작의 설정들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느라고요, 원작의 핵심 메시지는 희미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요, 템페스트란 제목이 더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번역한 제목으로 더 많이 쓰이는 작품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폭풍우입니다. 폭풍우는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정확하게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이 좀 의미가 없는 게, 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처음에는 연극 대본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출판되다 보니까 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신빙성 있는 연구에 의하면 헨리 8세가 마지막 작품이고요, 폭풍우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작품이라는 거죠. 하지만 헨리 8세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기 때문인지 폭풍우를 마지막 작품이라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면 로맨스극의 마지막 작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폭풍우를 마지막 작품으로 놓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폭풍우의 마지막에 주인공의 프롤로그가 마치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메시지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작품은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고 일종의 소동극에 가깝습니다. 저는 한여름밤의 꿈과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외딴 섬에 딸 미렌다와 같이 살고 있는 마법사 프로스페로가 주인공입니다. 원래 밀라노를 다스리는 공작이었다가 동생에게 쫓겨나서요, 목숨만 건진 채 딸과 함께 외딴 섬으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 섬은요, 예전에는 마녀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의 아들인 괴물 캘리번이 이어받아서 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마녀에게 잡힌 정령 에이리어를 풀어주고 종으로 삼고요, 그리고 캘리번을 노예로 삼아서 이 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일어나서요, 근처를 항해하던 배가 난파되는데, 사실 이 폭풍우는 프로스페로가 일으킨 것으로, 이 배에는요, 그를 밀라노에서 쫓아내었던 그의 동생, 프로스페로의 동생, 그리고 나폴리의 왕과 그 왕의 동생,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탄 배였습니다. 프로스페로는요, 정령을 시켜서 이들 일행을 각각 찢어놓고요, 그중 나폴리의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인 퍼디난드는요, 자신의 딸인 미렌다와 만나게 합니다.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빵 빠지게 되죠.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는 이렇게 금사빠들이 많은데요, 그래야지 이제 빨리빨리 그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미렌다는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못 보고 지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퍼디난드는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무인도에서 조난당에 만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요, 각각 두 패로 찢어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서로 모반과 배신의 계획을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꿰뚫어보는 프로스페로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요, 결국 그들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폴리의 왕은요, 그의 아들이 난파 중에 죽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미렌다와 잘 놀고 있는 왕자를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재회의 과정에서 미렌다는요, 아버지와 왕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브레이브 뉴월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제목으로 쓴 소설이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입니다. 사실 미렌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인간들은 아름답고 저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분명 멋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요, 알고 보면 프로스페로와 그 딸 미렌다를 이 섬으로 내쫓은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멋진 신세계라는 책 역시 그런 아이러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으로 차용한 것 같습니다. 프로스페로는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 밀라노의 공작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스페로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용서하고요, 마법까지 버리고 딸과 함께 밀라노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메시지는요, 화해와 용서입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심지어 내쫓아서 십수년을 외딴 섬에 방치한 채 내버렸던 사람들을요, 프로스페로는 용서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프로스페로가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에필로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프로스페로의 용서이자 셰익스피어의 용서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셰익스피어가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요, 오리지널 창작도 있지만 꽤 많은 작품들이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나 소설들을 각색한 내용이어서 당대의 표절 작가로 비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저작권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절이나 모방이 흔했었고요. 무엇보다 셰익스피어는 대중극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그것들을 연극으로 만드는 작업에 충실하게 쓴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대중들과 직접 마주하다 보니 상처 입는 일도 많았을 것이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자신만 잘난 줄 아는 악플러들은 존재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과 프로스페로의 독백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후로는요, 극단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생을 마치거든요. 그러니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학자들이요, 프로스페로와 마녀의 아들 캘리번의 관계에 주목해서요, 이 우화를 식민주의가 그대로 투영된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섬의 원래 주인인 캘리번을 프로스페로가 마법으로 지배해서 노예로 만든 뒤 섬을 빼앗는 것이 식민주의의 은유라는 것입니다. 프로스페로의 마법을 식민 지배자들의 무기와 기술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원주민을 위협해서 부당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이 작품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텍스트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해석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에 치우쳐서요, 작품의 메인 메시지인 용서와 화해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용서와 화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은요, 늘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용서를 할 수 있어야 과거의 후회로 남지 않으니까요. 원작의 핵심 메시지를 잊지 말고 이 작품을 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포비든 플랜시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1956년 작품인데요. 템페스트의 기본 줄거리를 SF로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 바로 스타트rek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왔던 로봇이라든가 광선총 같은 아이디어는요, 스타워즈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SF 영화의 원조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포비든 플래닛인데, 폭풍우는 바로 그런 작품의 원작인 것입니다. 이래저래 영미권 문화는요, 셰익스피어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셰익스피어의 폭풍우, 템페스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좋은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이유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꾹 누르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